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 대학의 교수나 뭐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인물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선생님, 가정교사입니다. 그중에 경제가정교사 최백운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간만에 뵙게 됐어요. 그러게요. 예, 네. 예,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 건지.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난데없는 지난주 트로트의 밤으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한 주 딱 걸렀던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제가 트로트도 잘 부르는데. 트로트도 잘 할 수 있었죠. 굳은 비 내리는 밤. 바로 나옵니다.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에 치중하는 영상들이 꽤 많아졌어요. 한 며칠 동안 그냥 불을 뿜은 게 바로 이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세계 1위를 우리나라가 탈환이죠. 그전에도 1위 한 적이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전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그 최백운 교수의 말을 통해서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의 의미를 좀 알고 싶어요.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지난해는 이제 2위였었죠. 한 단계 저기 밑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우리가 늘상 최근에는 아이가 1위를 유지해 왔었어요. 네.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혁신 역량이 그렇게 세계 진짜 최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은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블룸버그 혁신지수의 특성은 뭐냐면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에 사실 집중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조업의 강국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어느 정도 저는 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제조업 역량은 우리가 뭐 사실 여전히 경쟁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거의 배경에 그 나라의 제도나 시스템, 환경 이런 것도 좌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보게 되면요. 무디스에서 무디스 발표한 게 ESG와 관련돼 가지고 국가 소위 ESG 지수라는 걸 발표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ESG 평가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기존에는 되게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는데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비재무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가치들도 예. 중요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지만이 기업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에서 이걸 국가 단위로 환원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국가 신용 등급하고 이것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더라 이거예요. 네. 한 상관성이 한 87% 정도 상관성이 있다는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ESG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됐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1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11개 국가가 1등을 했는데 1등급을 받았는데 예. 독일하고 한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인구 소국들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되게 이하 되는 국가들이고 예, 예. 독일하고 한국이 좀 그래도 인구 규모가 한 5천만 이상 5천만 되면서 이상. 예.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 한 10위에 이렇게 랭킹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2등급을 받고 일본이 3등급 받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K 방역을 치르면서 예. 상당히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뭐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인들의 도움도 많이 컸다고 저는 봐요.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BTS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문화 예술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이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게 지난해 수출에서도 굉장히 드러났었어요. 수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보게 되면은 9월 달부터 확산하기 시작하는데 예. 수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단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품 한 단위 수출할 때 수입하는 상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제값을 받느냐 이건데 그게 크게 오르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 덤핑 수출을 주로 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굉장히 제값을 받고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 한국 상품이요. 지금 우리나라 지난 국민 총소득이 일단 이탈리아를 제쳤다. 이게 좀 감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20대들은 이 감격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원래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옛날에 머리 잘라서 가발 팔고 와이셔츠 팔아서 대우그룹 되고 하는 그런 추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뭐 상황의 산물이긴 해요. 순위를 보면 OECD 경제 성장률 1위다. 뭐 하여간 이 모든 것을 최백운 교수님이 그 안어용적으로 객관성 있게 쫙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G7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표상 거의 이제 확정적이에요. 다행히 이탈리아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역전이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돼진 건데 지난해 모두가 다 역성장을 했거든요. 대부분요, 주요 국가들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대까지 이제 밀려났고.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방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마다 한 7%가 차이가, 7% 이상이 차이 나거든요. 7%포인트가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인데, 지난해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K방역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양적으로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12에서 높아질 때 한 12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양적인 성장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선진국권으로 들어갔었고, 네. IMF나 OECD에서 실제로 선진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를요. 예. 국제사회에서는 분류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는 선진국이 꼭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우리를 개도국이라든가 신흥시장 국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가고, 네. 특히 이제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나 저 같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소위 개도국이나 신흥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익숙한 용어들이죠. 사실 우리 세대들한테는요. 감이 어떻게 선진국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거를 사실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것은 대단한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 소위 말해 대역전극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난해 2분기 때요. 일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섰었습니다. 앞서는 현상이 생겼었어요. 예. 예를 들면 지난해 2분기에 미국이 워낙 저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막 마이너스 34%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저기 나왔었어요. 중국은 그 당시에 2분기에 플러스로 반전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통제가 되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거죠, 물론요.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요.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과거에 저희들 생각들도 그랬었는데, 앞서가는 나라하고 뒤에서는 나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격차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앞서가는 나라가 잘 못해가지고 고꾸라지면서 고꾸라지면서 그러니까 뒤에 가는 나라는 여전히 계속 쫓아가면서 이 역전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나라가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 자신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주저앉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다들 근데 알 것 같으면서 정리가 안 된 게 좀 있어서 경제학자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게, 우리가 성장했구나. 네. 심지어 이탈리아도 제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아는데, why?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냥 목에 뭐를 메고 정말 해보자 하면서 애쓴 나라들도 의외로 많은데 왜 우리가 성공했지? 자평을 하면 뭘까? 왜 그럴까? 저는 경제학자지만요. 제가 책에다 썼지만은 이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K 민주주의의 힘인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 성과는요.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역할이었었어요. 경제 정책의 결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선진국까지 돈을 엄청 투입을 했고 재정도 엄청 투입하고 중앙에서도 돈을 엄청 찍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경제 성적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이 경제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꼭 협조했다기보다 조금 어떤 자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남을 괴롭힐 수는 없지 않아 하는. 그렇죠.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협조 이런 게 됐는데, 그게 저는 거기서 그게 된 나라가 있고 안 된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문화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문화 실패 현상으로 제가 이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업 문명을 만들어낸 이 서유럽이 개인주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주의 문화가 이번에 코로나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예.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그러니까 소위 자존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저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내가 내 자존감의 추구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뭐냐면 세상이 다 연결된 세계에서 예. 나 혼자만의 자유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개인주의 문화는요. 근데 동양으로 돌아오다 보면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동양은 저는 일본은 이제 수치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국은 무치 문화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국은 눈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치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치 문화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일본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말을 잘 듣는데 코로나가 걸린 건 나의 잘못이야. 막 자책을 그렇죠. 하고. 근데 정부가 거기는 굉장히 잘한다는 걸 전제로 그게 작동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일본은 뭐냐면 굉장히 매뉴얼에 익숙한 사회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나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자 사태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없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력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못 해주니까는 국민들이 불안해지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막 사재기 현상을 막 자기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 문화가 그러니까 한계를 보여준 거고요. 뭐 중국은 그러니까 무치 문화, 이 소위 말해서 염치가 없다라는데 한국의 눈치 문화는요.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강자한테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비굴하다는 이렇게 걸로 눈치를 했었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민주주의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눈치라는 게 장점도 있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배려하는 측면이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눈치를 설명하니까 주위의 공기를 읽는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변을 배려를 하는 이런 게 가는데 자기 자존감은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배려가 됐으니까 저는 그게 바로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뻗쳐 나가 우리 근대사를 다 지금 포용해 버렸는데 지금 핵심은 우리 국민의 역량,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우리가 잊지 말자. 어떤 정부가 잘해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안 되죠. 사실이 그렇지. 국민이 뛰어나지 않는데 정부 정책이 좋다고 일이 될 리가 없죠. 오늘 얘기 보람 있으셨길 바라고요. 또 모처럼 만난 최복원 교수님. 예, 반가웠습니다. 함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늘 함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칼럼 얘기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 비교적 긴 분량의 칼럼인데 굉장히 느끼는 바가 참 많았었어요. 우선 신장식 변호사께서 그 칼럼을 읽으셨어요?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사실 그냥 이렇게 기니까. 기사로 이렇게 다니는 걸 봐서 예. 예. 어떠셨어요? 읽어보고. 뭐 직접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는 게 그럴까요? 좋지 않을까. 아니 오늘 얘기 예. 자체가 사실 그 칼럼을 예. 배경으로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네. 뭐 원고 청탁이 와서 쓰셨겠지만 평소에 하시고 글을 싶었던 얘기를 쓰는 꾹꾹 저간의 눌러있다가 마음. 쓰셨던데. 예, 예. 아, 청탁이 와서 쓴 건 아니고요. 아. 그 제가 꼭 쓰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7, 8개월 걸려서 쓴 건데요. 그래요? 그 최근 2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동네 잔치잖아 이러고는 트로피를 4개 갖고 오는데 그중에 작품상하고 감독상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핵심 중에 핵심을 받아요. BTS는 한국말로 노래를 한 다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쓱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즐거웠다 이러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는데 우리 한국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감염병 예방본부 그 CDC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네. 메르스 때 하도 혼이 나서 그때 막 뭐 낙타고기 먹지 마라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먹지. 그렇게 혼이 나고 너무 고생을 해서 CDC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베꼈어요. 예. 그런데 하필 미국이랑 한국이랑 똑같은 날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87,324명인데 미국은 죽은 사람이 50만 명 예. 가까이. 50만 명. 그러니까 확진자는 2,8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800만 네. 명이면 그리고 이제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스다, 파이낸셜 타임스다, 이코노미스트다 이런 우리가 이제 구름 위에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했던 네. 이런 곳에서 기사를 쓰는데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냥 기정사실로 하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입만 떼면 한국을 배우자. 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그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개도국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원주에 준 밀가루 옥수수 가루 가지고 만든 빵을 강릉에선 진짜 먹어봤어요.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무상급식을 받았어요. 예, 그러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돈 내라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컸는데 갑자기 뉴욕타임스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 선진국.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진짠가? 잘 못 믿겠거든요. 긴가민가 하고 뭔가 미심쩍고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를 꼭 정리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것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중진국까지는 쉽게 올라와요. 네.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예, 예. 후발국의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후발국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가던 나라가 온갖 시행착오를 다 하면 이런 실수도 해보고 저런 실수도 해본 다음에 아 이게 최선이구나 하고 딱 찾아놓으면 뒤에서 그래? 하고 그걸 베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이쪽에서 연구개발 이렇게 합쳐서 10,000을 들였으면 여기서는 1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그렇게 쉽게 따라오고 있고 베트남이 그렇게 쉽게 따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중진국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방식대로 하면 네, 안 되나. 왜냐하면 예. 중국이 열심히 자기가 최고인지라고 갔더니 뒤에서 베트남이 더 싸게 따라와요. 인건비 더 싸게, 물자 더 싸게. 더 이상 뒤통수 보고 달리게 할 수 네, 없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박 의장님. 한국이 지금 이 얘기가 너무 귀에 쏙쏙 박히니까 네.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듣고 싶은데 이게 방송인 고로 네, 빨리 하겠습니다. 얘기의 흐름상 제가 이제 질문의 형태로 좀 끌고 아, 갈게요. 그러겠습니다. 예, 예. 두 분께 같은 질문인데 신변호한테 먼저 물어보겠는데 네. 지금 제 얘기는 줄이고 의장님 말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긴 한데 박정 짧게, 의장님 짧게. 얘기에 지금 예, 예, 옳지 예. 않은 음. 언뜻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해 있는 선진국의 시민이었구나. 네네. 이걸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될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가가 됐지? 라고 하는 성공의 요인에 대해서 무수한 논란들이 있고 토론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막 단순하게 GDP만 갖고 보자고요. 성공한 나라인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아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분들 이런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나 또는 정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자기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힘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예. 요인이었다. 민주주의의 힘.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과거의 독재의 이 독재적인 정치 사회적 권력, 획일화되는 정치 사회적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다면 과학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개성과 창조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을까? 네. 네. 저는 그 힘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사실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까지 우리보다 더 먼저 경제 성장을 했다가 좌절된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우리는 네. 민주주의를 87년 이후에 어쨌든 정착시켜 왔다라는 점 또한 창의성의 하나의 제도적인 기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진국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강력한 힘으로 꽉 총- 틀어지고 예, 총력 동안 이걸 해도 돼요. 채찍질을 해서라도 갔는데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과정은 민주화의 힘이었다. 네. 저는 그 요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박 기자님이 이제 답을 내려주시죠. 한국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가. 굉장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국가 중에서 우리 정도까지 경제 올라온 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컸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 토지개혁으로 그 리거시, 기존의 그 낡은 체제들이 다 무너지게 만든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수를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들고 뛸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게 안 됐던 나라들, 그게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망쳐진 나라들을 보면 뭐 특정 국가를 예를 들면 좀 미안하니까 그건 하지 않기로 하고요. 기존의 그 구체제나 이런 관습들이 존속해 있던 나라들이 대체로 그걸 못 깹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동력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100명이 있어요. 이쪽은 어떤 관습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집안에 10명이 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100명이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했을 때 이쪽에서는 100명이 떠들어요. 이쪽에서는 10명이 10명만. 90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놈들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라고 막 두들겨요. 왜 창의적이 못해?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창의봉을 휘두르면서 창의적으로 할 때까지 퇴근 못해? 막 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상속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가 창업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차렸단 말이죠.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재능이 전 국민의 가령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몇 %다. 그러면 1ppm이다. 혹은 0.1ppm이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정도 재능을 가지려면 0.01ppm 곱하기 0.01ppm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그 재능을 가지려면 한 번 더 들어가. 0.01 곱하기 0.01 곱하기 0.01 곱하기 ppm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런데 그 몇십 조 되는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한국 사회의 것을 재능이 있을 확률이 0.01 곱하기 0.01 곱하기 0.01 ppm인 사람한테 통째로 맡겨놓고는 잘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한테는 동등한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애들이 계속 그런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거냐. 답이 자명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아니 지금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일어나서 만세 부를 만큼 우리가 대단한 건 맞아요. 정말 기적같이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태웅 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일종의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